이번 시간에는 도시계열법 13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계획부터 환지까지 가려놓습니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줄여놓습니다.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 사업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공람 절차하고 준공사 통과하면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가 지정권자라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서로 다르다면 준공 금사일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물건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환지 처분 공고한 날부터 14일 내 환지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취득하게 되고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지 처분 공고하면 오늘 24시 되는데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고 환지의 새로운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환지 처분 공고와 관련되어서는 공고한 날에는 권리 소멸하며 다음 날에는 권리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1번 질문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환지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죠. 그 보상에 관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저 환지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법을 쉽게 만들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기술하면 되는데 어렵게 해야만 법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어렵게 둘러 표현하는 게 여기입니다. 단순한 내용이죠. 2번입니다.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정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 영향 미친다.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물건 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건 변동에 대한 예외로서 재판상 처분,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에 영향 없습니다. 이게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지역권, 환지 처분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권 중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지역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지역권 소멸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 지역권 설정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대신 그냥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재판상 행정사분을 각각 이렇게 보시는데 도시개발구역 내 종전 토지 소유자가 땅을 200평 가지고 있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해당되는 대지 100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200평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세금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국세청 등에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환지 처분 공고하여 그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 압류 처분은 종전 토지에 남아 있어야 된다. 환주로 이전돼야 된다. 환주로 이전돼야 되죠. 이전 안 하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저 행정상 재판사 처분으로 전속성 없는 압류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에 영향 받는데 우리 도로에 차량에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스프레이 뿌리지 않습니까? 현장 보존하고
현장을 파악함으로써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이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이때는 전속성 있는 처분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 200평에 그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 보존 조치가 취하였는데 그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하여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이 100평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현장 보존 조치는 종전 토지에 남아 있어야 된다. 환지로 이전돼야 된다. 만약 환지로 이전되게 되면 해당 사건은 제대로 해결 못하죠. 그러한 것이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전속성이 인정되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권입니다. 여기 지역권과 관련되어서는 내가 가진 땅이 돌에 직접 접하지 못한 맹지입니다. 이 땅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토지 소유자와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했는데 변함없이 내 땅이 돌에 직접 접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지역권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내 땅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맹지였던 땅에 다른 방향으로 도로가 새로 설치됨으로써 직접 대지가 되었다면 이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멸하게 됩니다. 권리 소멸하면 다음날 소멸한다. 환지 처분 공고한 날 소멸한다. 공고일에 소멸하는 것이죠. 그런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지역권입니다. 도시화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이익 없어진 경우 추천없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는 24시가 되게 됩니다. 그날 소멸하는 것이죠. 4번입니다.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계획에 정한 자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권리 취득, 권리 발생은 항상 다음날입니다. 특별히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5번입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 받은 때 60일 내 환지 처분하여야 한다. 가로 속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 시행자 각각 추천오시면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한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공사 완료 공고 있은 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과 관련된 기산일 시행자와 지정권자 동일하다면 공사 완료 공고일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서로 다르다면 준공검사일 기준을 한다. 그런 구분을 각각 해놓습니다. 14번 도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도지사는 도시발 채권 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행장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5번 잠깐 보시면 도시군 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하는 목적은 도시개발 사업 자금 조달하거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채권 발행하게 되면 해당 시도가 부도 파산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장은 지방자산재 부도 방지를 관할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행장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채권 소멸수요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그러면 원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 청구권은 민법상 10년이지만 상법이나 공법 규정에는 5년입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 청구권과 관련되어서는 소멸수요를 2년으로 하는데 우리 전 대통령 부인 이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전 일본 시대 때, 외정 시대 때는 끝에 이름을 자자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 자자로 삼으신 분들, 그 당시에는 주변 친구들 중에 남자친구 없었겠죠. 다 여자친구만 계셨을 겁니다. 아주 친하면 가끔 이자, 연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란 말 보게 되면 그 생각하시면서 소멸시효는 2년이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3번
수용 사용 방식을 시행하는 도시발 사업의 경우 주택공사와 공급계약 체결하는 자는 도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의무와 관련되어서는 민간인 경우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아닌 민간이 도시발 사업 시행자인 때 채권 매입하고, 공공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그들과 계약 체결하는 자가 채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인 허가받은 자가 채권 매입하게 됩니다.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 수용 방식은 5년이죠. 환지 방식은 10년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5년부터 10년 범위 내 조례로 상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5번 발행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맞죠.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이제 정비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시험 내게 되면 아주 지엽적인 부분까지 시험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시고, 이 범위에 대해서는 좀 넓히지 않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것 위주로 정리만 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단독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설이 양호 하나, 정비기반설 양호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에 관한 설명이고,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극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공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 세대수를 건설 공급하는 것을 공공 재건축이라 표현합니다. 통상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130% 이상 세대수 늘리는 게 일반적인데, 공공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160%까지 세대수 늘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8월 달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파악하게 되는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지상권자도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공동이용시설은 항상 정비기반설과 함께 비교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용시설은 정비구역 안에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합니다. 5번 맞죠. 그래서 답을 1번 해놓습니다. 2번 정비기반설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공원은 정비기반설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도 3단계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정비사업하는 장소, 정비구역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 정비구역 지원과 관련되어 정비 기본 계획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이 자주 발생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를 대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정비 기본 계획에 다루게 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최대 10년 범위 내 정비 예정 구역, 저 정비 예정 구역에 정비 계획 입안하고 정비 계획을 결정한 후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다루게 됩니다.
정비예정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결정과 동시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기본계획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공부하셨던 도시군기본계획과 동일한 성격으로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책, 장기 발전 방향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은 군 지역에는 수립하지 않고 군이 아닌 도에 속해 있는 시지역이라 할지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 적다 판단하면 도의사 인정하는 때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정비구역은 840여 곳이 있고 저 840곳마다 정비계획을 각각 마련합니다. 다만 서울 전체 정비기본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장기 발전 방향,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여러 개 있죠. 그러한 것들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추정호수입니다.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 절차 거쳐야 된다. 단축, 축소란 말 보게 되면 경미한 변경이죠. 이럴 때는 절차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드립니다. 3번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된다. 주거안정대책 추정호수입니다. 여기 대책이라는 말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대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주거안정대책 포함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그리고 5번 주민공람 절차 14일.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기본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저 입안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입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광시군도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입안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결정 신청하는데 이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자는 특광시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도 특광시군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통상 정비계획 입안한 자는 특광시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단계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저 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청장, 시장 분수 등에게 인가받고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이후 추진위원회 만들고 저 추진위원회 만든 이후 조합 설립 인가받아 인가받은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분수 등에게 인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은 이후에는 정비구역 절대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조합이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신 것 중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특별히 정비구역 안에 조합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할 필요 없습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면 2년, 2년, 3년, 최대 7년 지나야만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와 조합 없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2단계 절차가 빠집니다. 7빼기 하면 5가 나오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재개발 사업 직접 하는 경우는 5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받지 아니한 때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와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2년, 3년, 5년, 2년, 3년, 5년이 정비구역 해제 요건이 되게 됩니다. 이런 기간 나오면 정비구역 해제 하여야 한다. 반면 주민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전이라면 30% 동의한 때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된 이후라면 과반수 동의 받은 때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 동의 요건 나오면 임의적 해제 사유고, 2년, 3년, 5년 기간 나오면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바로 4번봅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몇 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 2년입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이것 3년입니다. 만약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지원하게 되면 공공지원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 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해제 사유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부터 재개발 사업까지 가로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재개발 사업 할 수 있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4번 맞습니다. 5번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면 30% 이상의 찬성으로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된 상태라면 과반수 동의 얻은 때만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20 해제 요청했다. 틀리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정비사업이 성공해서 해제하는 것과 실패해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성공해서 해제하게 되면 준공인가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고,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라면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조합, 존속에 영향 없습니다. 조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조합 존속에 영향 없습니다. 반면 정비구역이 실패하여 해제되게 되면 정비사업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정비사업 할 필요 없다면 조합 필요 없죠. 그래서 둘의 차이만 잠깐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5번 함께 보십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는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말하며 지상권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포함되고 재건축에만 빠지는 것이죠. 답을 1번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할 수 있고 환지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3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해야 되며 토지 소유자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의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 직접 할 수 있죠. 4번 재개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필요하고 재개발 사업에는 필요 없습니다. 5번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는 경우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 개발자인 때에는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지정 개발자 추천없습니다. 저 지정 개발자가 정비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20%의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6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 주택단지의 공동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받아야 된다. 1번 맞습니다. 사실 30회 때와 31회 때 2년 연속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시험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최근 다루었기 때문에 올해는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래도 조합 설립 절차는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그리고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를 뒤집어 놓게 되면 그게 4, 3, 2, 1이거든요. 저 4, 3, 2, 1에 동의 받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죠.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조합을 설립하는 것과 단지 아닌 곳에 조합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방금 보셨듯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면적, 전체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아닌 곳이라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과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 2, 3, 4를 뒤집어 놓은 4, 3, 2, 1은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이고 주택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입니다. 4, 3, 3, 2.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과 비교하게 되면 조합 설립 요건이 강화되어 있죠. 그런 차이를 각각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 3, 2, 1은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이고 4, 3, 3, 2는 재건축 조합의 설립 요건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잘 정리된 겁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동의한 자만 재건축, 동의 각각 추정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될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 관계없이 강제로 조합은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추천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2단계부터
거래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일주구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 인가 후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그 아파트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아파트 분양권 못 받죠.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사는 것이지 괜히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거래 차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최근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일주구 안에 재개발 사업의 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3단계 절차이죠. 이후에 토지,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그래서 투기과일주구와 관련되어 거래 제한 시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에 둬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대의원에는 임기 중에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있다. 이 조합장은 임원에 해당되는 자로서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5번 틀린 겁니다. 7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장은 선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선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거주 의무에 관한 사항 살펴놓습니다. 2번. 최근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지난 자는 임원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결격사유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출직보다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기간이 훨씬 길죠. 특이한 사항으로 봐놓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임원으로 둔다. 그래서 임원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거주기간 최근 3년 사이에 1년 이상일 것, 소유기간 5년 이상일 것. 그래서 거주기간 1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 5년 이상인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임원 수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5번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 체결을 하면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그러면 2번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 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 될 수 없습니다. 10년 지난 자 추놓습니다. 결격사유기간 지나간 것이죠. 결격사유기간 경과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임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8번 함께 보십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에 대한 분양받으려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추천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해야 한다. 이 관리처분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하는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분양 신청했으면 사후 현물 보상을 선택한 자이고 관리처분계획의 대상이 되는데 분양 신청하지 않는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투기과일주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선정된 자, 투기과일주구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분양 받기로 선정된 자가 있다면 5년 이내는, 선정된 날부터 향후 5년 이내는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우범지대가 우려 있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와 시장 공급 등의 허가 얻어 철거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부터 허가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사실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 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정비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이 건물이 노화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역이라면 범죄 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건물을 철거해 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철거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동의와 시군 구청장의 허가 필요합니다. 사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철거하고자 한다면 보상원칙의 예외이죠. 그래서 소유자 동의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땅만 가지고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못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게 되고 그 건축물 대장에 건물이 철거되었지만 존재하는 곳으로 기재하면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 관장하고 있는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에 허가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철거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너무 좁은 토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현금 청산 대상으로 맞습니다. 지분 쪽에 한 것은 현금 청산해야 되죠. 5번입니다. 주거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 포함한다. 지상권자 줄쳐놓습니다.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9번입니다. 공사료 주체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4번 보십니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있으면 준공인가 추정없습니다. 준공인가 받고 정비구역 해제했다면 정비사업 성공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합, 존속에 영향 없습니다. 대신 실패했다면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되게 되지만 준공인가를 말 보게 되면 이것은 정비사업 성공한 것으로 조합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1번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으로 해나 봐놓으시고 2번 꼭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공사료 고시 있는 때 대시 확정 측량하고 측량 추정없습니다. 분할 절차 거쳐 분할하고 관리 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소유권 이전해야 한다. 이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완료되게 되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후 대지에 대한 측량하고 분할하며 통지하고 이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순서를 꼭 한번 봐놓습니다. 3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방법으로 정비사업 시행한 경우 이전 고시는 다음날 추정없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해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 틀렸죠? 5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한 경우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 있은 다음날 추정없습니다.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3번, 4번 묶어 놓으시면서 3번, 4번 묶어 놓으시면서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하면 이전 고유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되면 조합은 존속한다, 해산한다. 존속해야 되죠. 존속에 영향 없다라는 것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청산금 중에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봅니다. 정비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건축의 저당권자 추정없습니다. 정비법상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유일한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 지급한 후 청산금 지급 전이라 해놓습니다.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 이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전 고시하면 이전 고시 다음날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 모두 이전되는데 이때 저당권도 이전됩니다. 그런데 분양받지 않고 돈 받기로 했다면 청산금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월급 압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월급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저당권자는 압류함으로써 저당권 효력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이 이전 고유 다음날 청구권에 옮겨가게 되면 이게 물상대의가 되거든요. 정비법상 물상대의 인정되는 권리는 딱 하나. 저당권만 인정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1번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2번 청산금과 관련된 평가 기준입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청산금 징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지나가고 5번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오늘입니다. 한번 읽어놓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건축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